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긴 하락과 침체의 터널, 이제 그 끝이 보이는 걸까요? 한국부동산원 이번 주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전국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완연한 부동산 연착륙의 신호인지 서울 수도권 그들만의 잔치인지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집중진단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R114 윤지혜 수석연구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나왔습니다. 그간 서울 수도권만의 상승세인가 했는데 전국이 1년 반 만인가요?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통계는 통계인데 네. 일단 의미는 있습니다. 전국이 0.00 넘어서지 못하다가 지금 0.02로 올랐었고요. 서울, 경기, 인천, 세종은 원래 이제 플러스 6월부터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서울도 계속 0.03, 0.04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예. 저는 이번 통계 보고 서울이 이제 0.07로 올라갔어요. 0.03포인트 정도 굉장히 그러네요. 저는 크다고 보여지는데 계속 0.01, 0.02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번 주는 좀 상승폭을 키웠고요.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제가 앞서서 서울, 경기, 인천, 세종은 플러스였다라고 했는데 예. 이번 주 보니까요. 대전하고 충청도 플러스로 돌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상승 지역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로 봐서 예. 하락은 분명히 아닌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상승폭이 굉장히 탄력성이 높게 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전국도 이제 좀 상승세의 물꼬가 트인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완연해진 거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가 연초에 이제 1.3 대책 발표하고 나서 사실은 두 가지를 선언을 했거든요. 일단 거래시장 정상화하겠다, 연착륙하겠다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 이제 6월까지 봤을 때 거래량이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격도 지금 이제 저희 포함해서 이제 3개 시세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6월에 이제 플러스로 월간 기준으로도 돌아섰고요. 예. 주간 단위로도 이제 서울 쪽에서 이제 선도 지역들, 이제 강남 3구를 포함한 지역들이 상승으로 돌아서서 이끌고 있고요. 예. 거기에 우리가 이 시장을 볼 때 이제 선도하는 곳들이 지역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재건축 쪽과 신축 쪽에서 시세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예. 현재 저희 시세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부동산원에는 이제 재건축 시세가 따로 없습니다. 저희 114 시세로 보면 재건축도 지난주에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곳들이 신축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그 거래량 자체가 아직 부족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7월에 6월 신고되고 있는 이 아파트 거래 건수를 보게 되면 3,500건 수준에서 움직이던 것들이 현재 이제 4,000건까지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서 이쯤 되면 이제 거래 시장도 일정 수준 정상화됐다라고 평가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예. 다만 5,000건에서 6,000건 정도가 돼야 정상이다 할 수는 있으나 4,000건 수준에서도 시장 여건 자체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서울의 상승폭을 좀 의미 있게 봐주셨어요. 네. 완연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이게 한 주거든요. 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0.03, 0.04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좀 늘어났는데 한 2, 3주 정도는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0.07에서 0.09, 1을 넘어설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흐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이제 신통기획 발표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면서 재건축 단지들 위주로 좀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좋은 지역들이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송파도 최근에 올림픽 3대장이라는 아파트들도 다들 추진 안전진단 통과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들 당연히 강세고요. 강남 3구, 용산구 핵심 지역들도 모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거든요. 이게 예. 대장주들이 이렇게 선도 아파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지켜보고 있던 관망세인 매수자들도 그렇고요. 집주인들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라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집주인들은 호가를 좀 올릴 수도 있고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금 초조해질 수는 있어요. 지금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지속이 돼서 상승폭이 커진다면 차라리 한 달 전에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거든요. 지금 예. 불안한 마음인데 한 2, 3주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하락으로 전환될 만한 요인은 별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요. 금리가 뭐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뭐 정책적인 변화는 있기 좀 힘든 하반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라면 하반기는 이런 추세대로 조금씩 회복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서울에서 조금 더 시야를 좀 넓혀서 경기도, 인천까지 보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상승폭이 1%를 넘기고요. 그 수도권까지 좀 온기가 전달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현재 뭐 서울 25개구 전체가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남 3구 중심으로 선도하고 있는데 예. 마찬가지로 경기 인천 지역도 중심지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뭐 과천이나 광명 혹은 성남, 분당, 뭐 일기 신도시 이런 지역들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요. 예. 인천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연초에 송도 쪽에서 급매물들이 소진이 되면서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부터 일단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은 하락세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퍼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곳들이 결국은 중심지 쪽이거든요. 예. 아까 제가 서울 쪽에서 거래량이 한 4천 건 육박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 쪽에서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예. 사실은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론 이걸 도입을 하면서 중저가 지역들이 이 거래를 이끌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시면 강남 3구가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을 이끄는 게 이제 노원 이런 중저가 지역인데 우리가 고가 지역, 중심지 지역이 가격이 덜 빠졌는데 예. 일단 상승세로 먼저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으로 퍼지는 효과도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주간 집값 같은 경우는 이제 표본 집계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실거래 지수에 조금 더 신뢰를 주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실거래 지수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실거래 지수도 지금 예. 계속 상승입니다. 1월 이후로 1월이 143이었거든요. 실거래가. 근데 지금 쭉쭉쭉쭉 계속 회복을 하더니 최근에는 152.8까지 올라갔습니다. 실거래 지수 모든 통계가 지금 같은 통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실거래 지수도 상승으로 보이고 있고 실거래 지수 뭐 우리 주간 변동률, 아파트 거래량 우리 윤지영 연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어요. 물론 거래 상승 폭을 보면 1월, 2월, 3월은 아무래도 좀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 4월, 5월, 6월 들어서는 완만하게 회복을 하고 있지만 모든 지수들이 다 상승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바라본다면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거든요. 작년 가격 하락을 보면 사실 전세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작년 10월, 11월, 12월 폭락했죠. 폭락했는데 전세 가격이 더 많이 폭락을 했고요. 그 의미는 전세가 매매 가격을 이렇게 당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 하락을 역전세를 못 이긴 집주인들이 급매물로 내놓으면서 몇 개 안 되는 600개, 700개, 800개 거래량이 집값 하락을 주도했는데 최근에 전세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 전세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 이어질 것 같고요. 예. 하락으로 전환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매매 지수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1년 반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 근데 그 원인을 보면 지방은 여전히 하락이기 때문에 서울의 상승폭이 커진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전국 예. 통계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세종시 상승, 특히 세종이 상승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들 상승 지역들이 지방의 하락을 상당히 상쇄한 부분도 있는데 예. 그러면 지방도 계속 하락하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는 있습니다. 줄이고는 있고요. 지방도 지방 나름이고 뭐 서울, 경기만 하더라도 경기도 북부 지역들 뭐 동두천이나 양주시는 하락폭이 큰 반면에 말씀하셨듯이 과천이라든지 뭐 용인, 화성 이런 지역들은 상승폭을 키우고 있어서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어떻게 됐든지 평균을 내면 상승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항상
상승 지역, 하락 지역, 보합 지역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상승 지역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하락 지역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보합 지역도 줄어드는 거로 봐서 상승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40대 이 젊은 층이 생애 첫 집을 구입하는 그 수치가 지금 상승하는 추세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좀 반등 조짐을 보이니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 마련의 주축은 40대입니다. 40대 아니면 50대인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주축이 조금 변경이 됐죠. 그래서 30대 쪽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단 30대 쪽, 그러니까 30세에서 한 39세 정도 되는 연령층이죠. 여기서는 무주택 가구가 한 6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40대, 40에서 한 49, 요 정도 사이에 계신 분들은 무주택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서 비중이 높은 쪽에서 이 부분들이 유입되는 정도가 좀 있다 볼 수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부가 생애 최초자 중심으로 LTV를 80%까지 풀었습니다. 거기에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확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생애 최초자는 특례보금자리로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혜택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시장이 침체돼 있을 때는 정부가 규제 완화 관점에서 이렇게 대출 여력을 확대를 해줍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회복되고 하반기까지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다가 내년에 상승을 보인다고 하면 사실상 이런 혜택들은 점차 축소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은 내년을 보고 의사결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정부가 혜택을 줄 때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자 쪽의 의견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택 구입이 늘어나고 있다. 즉 대출 증가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계대출, 가계부채 상황이 다시금 좀 심각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줬던 혜택들이 좀 축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 또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가계부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올 1월만 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보다는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컸기 때문에 뭐 특례보금자리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고요.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특례보금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에 무주택 비중이 높습니다. 30대들은 무주택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또 과거 우리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2년, 13년 하락 시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기성세대들보다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을 이제 완전한 바닥으로 인식을 하고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베팅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런 추이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또 고민이 빠집니다. 어느 정도 올라서 연착륙이 되는 거는 바람직한데 이게 상승으로 전환이 돼서요. 상승폭을 키우게 된다면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거든요. 정부는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특히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아마 정부가 생각하는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은 많이 오르지도 말고 많이 내리지도 말고 제발 좀 우리 스트레스 받지 않게 추가 대책 안 나오게 좀 해달라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흐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착륙 범위 내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상승폭을 더 키운다면 결국에는 가계부채, PF 문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역시 중요한 게 이제 또 미분양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미분양과 PF가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새 아파트 청약 시장 분위기 괜찮고요.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는데 미분양이 줄어들긴 하는데 큰 폭으로 줄어들진 않아요.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 그러니까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남아있는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PF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이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상승폭을 더 키운다면 제가 볼 때는 DSR, 특례보금자리 특혜도 줄일 수밖에 없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이 요즘에 가계부채 상황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반기에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우리 부동산 시장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테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한국은행 기준으로 보면 한 차례 정도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어떻게 보면 점도표 기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차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일단 한국은행 점도표 기준으로는 상단은 0.25%포인트 한 차례 정도의 예. 인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거기서 추가적인 인상 자체는 일단 구조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 부분을 저해하는 요소가 말씀하신 이제 가계부채 문제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이제 특례보금 자리론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전세 대출 반환과 관련해서도 DSR을 일부 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중심으로 아무래도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물론 LTV와 DTI로 통제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구조적인 이 가계부채 증가 규모 자체는 앞으로도 좀 하반기에도 늘어날 여지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증가되는 폭 자체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과거처럼 이자만 내는 기간에 관련된 대출은 최근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을 처음부터 같이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잘 관리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이 가계부채 규모도 일정 수준 통제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 차례 정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뭐 현재로서는 좀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사실 저는 동결로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예. 개인적인 마음은. 왜냐하면 이제 겨우 4번 연속 동결이 돼서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도 동결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0.25%를 올렸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정도 올렸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데 지금 그냥 올리게 된다면 다시 불확실성 시작. 사실은 3.5%, 3%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년만 하더라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 넘어가게 되면 마치 엄청난 경제 위기, 큰일이 생길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 3.5%도 물론 대출 이자는 부담스럽지만 충분히 견딜만 한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다면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25 올려가지고는 뭐 큰 충격은 받지 않을 겁니다. 예. 문제는 심리거든요. 작년 또 3.5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빠른 시간 내에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범위로 올라가는 충격 때문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집값 전세 가격이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저는 0.25 정도 올리는 대신에 시그널을 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예. 이번에 올리고 당분간은 뭐 동결로 간다든지 이런 안정적인 시그널을 주면서 0.25에 대한 충격을 최대한 뭐 이게 완화시킬 거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예. 미국이 만약에 생각보다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 정도로 그친다면 한국은행이 또 무리해서 안 올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혹시라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은행이나 정부, 정치권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꼭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안정적인 시그널을 주면서 살짝 올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은 올린다는 것 그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조금 다시금 위축될 수 있는 시그널을 그렇죠. 줄 수 있는 네네.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요. 자, 전세 시장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임대인들에게 DSR 규제를 완화해주는 부분, 사실 논란 그 자체도 논란이 많았는데 정부가 시행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실효성을 좀 발휘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7월 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해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풀어줄 예정에 있고요. 우리가 주택 소유에 대한 구성을 한번 보시면 1주택자가 한 73% 정도 차지하고요. 2주택자가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통계청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다주택자, 3주택 이상자가 한 7% 정도 차지하는데 이 대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93%에 해당되는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볼 수 있는 반면에 3주택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전히 유동성에서 사실은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돌려줘야 될 주택 그 반환
보증금 자체가 여러 채면 한 번에 몰리게 되면 아무래도 유동성 위기가 오거든요. 이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같은 경우는 현재 정부 정책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집을 매도해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예. 제도상에서는 충분히 완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DSR 대출 완화도 있고 또 전세 사기를 겪으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네네. 것들이 좀 전세 시장에 어떻게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이제 나왔는데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피해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세 사기 대상이 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DSR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왜 집주인한테 대출 규제를 풀어서 가계부채가 안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왜 혜택을 주냐, 왜 투기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전세가 생기면 결국에는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는 거거든요.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없고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잔금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주변에 보니까 반응이 두 부류더라고요. 예. 집주인들이 역전세가 생겼을 때 좀 뻔뻔한 경우, 나는 몰라. 전세금 하락이 왜 내 잘못이야. 나는 못 돌려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쪽은 아마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는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어떻게든 반환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DSR에 걸려서 안 되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조사 결과가 그때 나왔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100명이라고 본다면 80명 정도는 상환 능력이 되는 분들,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고요. 20명 중에서 20% 중에서 14% 정도는 대출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분들, 나머지 6%는 대출을 받아도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한 14% 정도 분들 중에 몇 분이 대출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이번 내용을 보면 7월 말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정부에서도 1년 한시적으로 못을 박았거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가장 높은 전세 계약이 된 예. 금액이 300조 정도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완화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 내년 상반기, 길어야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역전세는 상당 부분 저는 해소가 되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정부 대책을 본다면 저는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요? 1년 정도 지난다면 결국에는 뭐 강남도 최근에 입주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올해 말까지도 나오지만 내년 넘어가면 입주 물량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역전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면 주택시장 안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전세 대책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뭐 시장 역전세와 관련된 이슈는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되긴 할 겁니다. 다만 정부 대책에 의해서 연착륙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이미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는 곳들도 있긴 하겠으나 사실은 원래 예측했던 그 과도한 그 진통 대비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도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약 시장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2분기에 경쟁률이 두 자릿수로 회복했대요. 네. 물론 서울 수도권만의 얘기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네네. 그러나 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좋아진 거는 분명한 예. 사실이고요. 현장 분위기 모니터링 해봐도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그 좋은 아파트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이제 미분양이 나고 무순위로 가고 분양가 할인하고 했는데요. 작년에 분양가 할인했는 단지들이 최근에 다 완판이 됐거든요. 청약시장 분위기도 지나친 고분양가나 입지가 아주 떨어지는 곳 아니면 괜찮게 나옵니다. 분위기 잘 나오는데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무조건 올라 급등하는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시장의 수요자들도 관망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조금씩 다가가면서 우리 통계를 보더라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럼 시장의 수요자들은 예전처럼 묻지마 청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디를 해야 될까? 미분양이나 입주 물량이 좀 작은 지역들, 투자 수요가 풍부한 지역들,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청약 시장이 일반 매매 시장보다 조금 더 분위기가 뜨거운 이유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금 10%만 내면 되거든요. 예. 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
내 투자 자본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계약금 10%만 내는 점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년 후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청약이 계약을 하고 2, 3년 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3년의 시간을 좀 버퍼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청약 시장은 상당히 메리트 있다. 당분간 하반기도 청약 시장은 저는 강세로 예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서울의 청약 분위기가 좀 지방으로도 빨리 퍼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멀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뭐 일단 서울만 따로 놓고 보면 예. 상반기에 경쟁률이 52대 1 정도 기록을 했고요. 최근 한 달 수준만 보면 80대 1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서울 쪽은 사실 청약시장 이미 과열이다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고요. 수도권은 한 15대 1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준수한 수준입니다. 다만 지방 쪽에서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 있잖아요. 뭐 대구, 경북, 울산 이런 지역들은 예. 여전히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고요. 다만 국지적으로 좋아지는 시장도 있습니다. 일단 뭐 세종시는 원래 좋았고요. 미분양이 없어서 거기에 이제 부산과 그리고 최근에 강원도에서 청약한 결과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분양가 매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래도 수요자가 지방에서도 일부 살아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예, 예.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데까지는 사실은 내년까지는 지방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 미분양 물량이 많은 문제들이 하나 있고요. 예.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미분양이 한 10,000가구 정도 있습니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수도권 쪽에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이슈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내년에 인하되기 어렵겠구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에 한해서는 오늘 청약하는 게 가장 싸다에 어느 정도 매칭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재건축 시장에서 지금 이슈인 게 압구정 재건축이에요. 지금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 서울시하고 조합이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이게 설계사무소 선정을 두고 지금 팽팽한 갈등, 줄다리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가 4월이었나요? 압구정 이제 신통기획구역 지정을 합니다. 분위기가 좋죠. 좋은데 이게 설계사무소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설계사무소가 용적률을 360%.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은 한 300%까지가 최대 수준인데 인센티브를 받아서 360%로 짓겠다라는 안을 공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경쟁 건축사무소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례적으로 경고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최근에는 조합은 또 강행을 합니다. 이 설계사무소 할래라고 선정을 하는데 서울시는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건축 심의도 그렇고요. 예. 뭐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모두 서울시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저는 좀 다소 의아한 게 서울시 입장에서는요. 설계사무소 선정을 가지고 뭐라 할 게 아니라 건축 심의 단계에서 반려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재건축 조합들은 서울시 눈치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또 강행해서 또 하지 말라는 설계사무소를 선정을 합니다. 서로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서울시 입장에서는요. 신통기획 구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한 군데에서 밀리게 된다면 특히 압구정의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서울시가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데 공공성 기여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삐그덩대면 다른 신통기획들도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좀 작동이 되면서 생각보다 이례적으로 좀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선제압 뭐 이런 맞습니다. 차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예.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인허가권자면서 건축 심의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무소가 사실은 아무리 360% 용적률을 받고자 하여도 결국은 서울시가 승인을 안 하면 그걸 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이제 압구정 쪽에서의 신통기획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추진하시는 그 그레이트 한강 이 이슈와 또 이게 그 일맥이 좀 닿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압구정 쪽에서의 이 한강변 어떻게 보면 수변 관리하는 이 계획 자체가
사실은 그 계획과 같이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상징성이 굉장히 큰 계획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서울시가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300% 용적률 이 부분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압구정에 한해서 따로 혜택을 주는 부분들은 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압구정 사실은 삼지구 쪽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설계 부분들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윤지혜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